네, 미국 전역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시험 발사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정권 이양기에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레드라인을 넘은 건지, 앞으로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잠시 뒤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캡틴의 선제골에 김영권의 추가골로 한국 축구대표팀 11년 만에 이란을 꺾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스포츠 최다 관중 64,375명, 숫자도 주목되는데요. 잠시 뒤에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점 타격을 가정한 미사일 실사격으로 맞대응한 우리 군은 한미 공조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소집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나를 갖고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주에는 보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오는 29일까지 업무보고는 꼭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서 3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만 하고 신속 항원 검사는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를 맡겨 선별진료소의 역량을 치료에 집중하려는 취지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대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있을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네, 아무래도 급박한 한반도 정세를 두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윤석열 당선인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가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SNS를 통해서는 북한이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면서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엄중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임 전에 윤 당선인과 새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당선인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를 진행합니다. 그간 시진핑 주석은 상대국 정상이 정식으로 취임한 뒤에 통화해 왔는데 이 같은 관례가 깨지게 된 건데요.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정권 이양기에 불안한 안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집무실 이전과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등 이 인사권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윤 당선인은 어제 직접 새로 들어가서 살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정권 말 인사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늘 상식에 맞는 정부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반기를 들면서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는 등 갈등의 폭은 더욱 넓어진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도 멈춰선 상황인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회동 문제를 직접 판단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참모들이 판단을 흐린다는 거냐며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선 이후에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례 없이 회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회동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함께 협치에 나서자 이런 뜻을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어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소통하고 협치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축하 난도 전달을 했는데요. 예방을 받은 박 원내대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여야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장 의원은 예방 이후에 박 원내대표에게 정책 방향을 자주 의논하겠다고 했다면서 잘못한 것은 비판하되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을 향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요 부처들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이어질 텐데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인수위 오늘 6개 분과를 가동시켜서 주요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존폐 갈림길에선 부처이죠. 여성가족부 오늘 오후 4시에 업무 보고가 잡혀 있습니다. 여가부는 기존에 맡고 있던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포함해서 조직 개편 방향 검토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자신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관철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택공급 정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신구 권력 인사권 갈등 중심에 놓여 있는 감사원의 업무 보고 진행이 됐습니다. 인수위와 감사원은 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나아가 인수위는 정권 이양기에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대부분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가 되는 만큼 인수위는 다음 주부터 취임 100일 이내에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 속에 어제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가 보고 직전에 미뤄졌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나를 갖고 99개를 배척한다면서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서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어제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가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여전히 입장 차이는 뚜렷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갖고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공약들을 잘 반영한 부분은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반대 입장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는 업무보고 파행 이후 특별히 추가로 논의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면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강경했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긴 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인수위는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박범계 장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박 장관의 입장 변화나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가 기한으로 정한 오는 2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법무부 업무 보고를 꼭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문과 인수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업무 보고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보고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경우는 일단 피하겠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다음 주 초반에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등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핵심에 대해서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미룬 것에 대해서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수사지휘권은 검찰 폭주를 제어하는 마지막 견제장치며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검찰제도 계약 음모를 파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윤핵관들의 달콤한 아첨이 아닌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윤비어천가가 흘러넘치면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처음 착석해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 등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도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자신이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여의도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받을 때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통령실로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직접 좋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안을 3배에서 5배수로 만들어서 당선인께 보고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에 군은 원점 타격을 가정한 미사일 실사격으로 바로 맞대응했고 한미 국방장관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응 방안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이 화성 17형이었다, 이렇게 바로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발사한 ICBM이 화성 17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출현은 전 세계의 그 위력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립적인 국방공업 위력을 과시하고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고 국방력 강화에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4년 4개월 만입니다. 국내 정권 교체기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는 10,000명 이상이 동원돼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앞으로 북한의 위협 시위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화성 17호라고 공개 보도한 것을 놓고 좀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7호 공개 보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지점의 날씨가 비가 많이 온 뒤에 구름이 많아서 공개됐던 사진의 모습과 달랐던 점을 고려했을 때 어제 화성 17형을 발사했다는 공개 보도 사진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측이 공개한 사진은 화성 17형이 맞긴 하지만 군 당국은 해당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분석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와 관련해서는 군은 이 정상 발사 때 이 재진입이 더 어렵기 때문에 고각 발사는 재지짐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어제 발표된 사거리도 탄도 중량을 염두에 두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7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통 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서해 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은 국제사회가 규정한 레드라인을 명백히 넘었는데요. 북한이 이 시점에 이렇게 초강수 도발을 한 데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공식화했는데 올해 들어서 12차례 정도 도발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도발한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이제 2018년, 그다음에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잠잠했다가 네.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부터 발사체를 발사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부분 1000km 이내의 단거리 발사체였어요. 네. 그리고 1000km를 넘는다 그러면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 미사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1000km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2월 27일, 3월 5일, 그다음에 실패한 3월 16일 날도 한미는 화성 17형으로 추정을 했지만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ICBM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6,248km 고도는 지금까지 북한이 쏜 발사체 중에 가장 높은 겁니다. 네. 물론 이 사거리는 2017년 9월에 썼던 화성 17형이 3,700km를 갔지만 고도로 본다 그러면 가장 추력이 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2017년 11월 화성 15형 쏜 이후로 가장 큰 고강도의 무력 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쏜 ICBM은 미 전역을
이제 겨냥할 수 있는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거리가 13,000만 예. 돼도 2017년 11월에 썼던 화성 15형만 돼도 전역이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화성 15형이 이제 백두산계열의 엔진 2개를 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2배인 4개예요, 엔진이.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 보면 엔진 추력만은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사거리 15,000에서 17,000까지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물론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안 가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구상에 안 가는 곳이 없다. 지금까지 북한은 그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그렇게 도발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넘은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사실은 이건 1월에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핵실험과 ICBM, 자발적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예. 약속을 했는데 이미 얘기를 했죠. 네. 2월에 조용했던 건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예. 근데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북 적대의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월 이후에 집중적인 무력 시위 이후에 지금 한 3달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반응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수위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국방력 강화, 핵능력 고도화, 예. 또 한쪽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이제 본격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고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지속적으로 후속적으로 우려스럽지만 아마 1년에 이 강도를 높여가는 무력 시위가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 북한이 모라토리움 파기를 검토하겠다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이면은 안 하겠다 이런 속내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도발 우려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화성 17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북한이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이걸 처음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존 ICBM보다 조금 그 탄두 앞쪽 머리 쪽이 좀 두껍기도 해서 괴물 ICBM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미사일 선진국인 미국이 가진 미니팀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지만 더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일단 2017년 11월에 썼던 화성 15형 ICBM이 말씀드린 그 백두산계열의 엔진 2개를 네. 묶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진으로 봐서는 그게 지금 4개로 늘어났어요. 네. 추력이. 그리고 탄두부 형상이 다탄두. 그러니까 탄두가 하나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게 이제 최근에 쓰는 경향이거든요. 그렇게 선진국들이. 되면 발사하면은 미국 뭐 뉴욕, 미국 워싱턴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는. 예, 많이 들어가면 9개까지 예, 들어가거든요. 9개까지. 근데 예. 북한 기술력으로 거기까지는 안 갔을 거고요. 예.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거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엔진 추력이 크게 확대됐고 예. 다탄두 형상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ICBM을 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에 네. 미사일을 세워놓고 차량은 이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차량이 붙어서 바로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 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다 신속하게 발사할 시스템이 기술이 이제 성능이 개량이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승균 기자 전화 연결할 때 들어봤는데 합참이 이 북한이 공개한 사진 이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촬영됐는지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먼저 합참 의견을 존중하고 분석을 봐야겠죠. 네. 그러나 지금 고도는 확인이 됐거든요. 네. 북한은 6,248km, 우리 합참도 6,200km라고 뭐 한국, 일본 그다음에 북한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그러면 화성 15형,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쓴 화성 15형이 4,475km였거든요. 그럼 거의 2,000km를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예. 화성 15형의 엔진 추력으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진 추력으로 봐서는 그 백두산 엔진 4개가 들어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진이나 기상이나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언제 쐈는지도 모를 수 있다 이러지만 여러 정황상 화성 15형이 아닌 화성 17형을 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합참도 사진은 화성 17형이 맞다 그랬거든요. 시기가. 그러나 그렇죠. 제가 보기엔 고도로 봤을 때 예. 화성 17형을 북한이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네. 쏜 쪽으로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더 뭐 합참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고도로 봤을 때는 화성 17형이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동안 이제 발사를 할 때는 정찰위성 발사하는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를 이제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미국과 장기 대결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미 1월 달에 예. 1월 달에 정치국회에서 장기 대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면 한국 대선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이미 금년 들어서 국면 전환을 선택했고 본인들 용어예요. 1월 달에. 네. 그리고 미국과의 장기 대결도 1월 달에 나온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이어지는 행보도 이미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보는 사실은 지난해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사정거리 15,000km의 명중률 제고. 이게 지금 화성 17형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술핵 개발. 그동안 단거리 썼죠. 그다음에 고체연료 개발. 이게 지금 이미 예고된 1년 전에 예고된 계획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됐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걸 유예했을 텐데 예. 그 이후에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 예정된 북한식 마이웨이 로드맵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 물론 북한이 원인 제공이고 모든 것에 이제 문제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나갔는데 사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문제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자력 경쟁을 선택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장기적인 대결이라는 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전으로 가면은 미국을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럼 향후에 추가적인 더 수위가 높아지는 도발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북미 실무 협상이 안 연 것 이 부분도 이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지금 더 앞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정권 때 네. 트럼프 레거시,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일단 북미 관계를 정상 트랙으로 일단 전환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까지는 견인해 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도 자기들은 스몰 딜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핵 능력을 축소하는 조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협상을 해도 사실 스몰 딜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제 해제인데 대북제 해제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한번 부시면 다시 복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단계적으로 스몰 딜로 들어갔으면 협상을 진행을 했으면 사실은 상황의 관리가 안정적으로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사실은 북한이 일단 원인 제공을 하고 있지만 예. 미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견인했어야 되는데 사실 1년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 상황 동안 아무런 지금 접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만 지금 얘기하면서 양측이 접종을 못 찾았거든요. 네. 그런 점은 좀 지적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왜 지금 선 넘는 도발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정권 이양기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교훈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한국 대선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달에 발생했거든요. 2월 네. 24일 날. 근데 정치 국회는 1월 달에 예고됐고 그때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 상황을. 또 한국 대선은 그때는 안개 속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한국 대선, 신정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물론 이제 핵에 대한 집착은 더 커졌겠죠. 우크라이나 네. 때문에. 그러나 이건 이미 1월 달에 북한이 세워놓은 그 스케줄인 거지 예. 이 상황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변수가 있었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도발 수위를 좀 자제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미국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예. 거고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양보는 없다는 게 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북미 비핵화 관련해서 실무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이제 다음 달에 있고요. 4월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정치의 달이라고 불리는 달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또 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자, 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됩니다. 지금 핵실험은 북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왜 필요가 없어요? 지금 6번 정도 핵실험을 했으면 예. 기본 데이터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향후에도 핵 능력을 개선하려면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 정도면 급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 급하지 않고요. 두 번째, 풍계리가 폭파됐기 때문에 복구한다고 바로 핵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배치해 놓은 ICBM. 지금 ICBM 고각 발사거든요. 예. 근데 정상각도 발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고각 발사로는 합참 말대로 이 엔진 추력 정도, 네. 그다음에 떨어질 때 이 탄두의 소재 마모 정도만 측정이 되지 예. 실제로 정상적인 재진입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 각도로 재진입하고 재진입 시 마찰을 견뎌내야 되고 그 이후에
각계 그 개별적인 탄두들이 원하는 목표물로 유도가 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지. 이 준비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핵실험을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이 안 만들어지면 언젠간 핵실험도 추가로 할 수 예,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아닐 것 같다. 예. 어쨌든 지금 한반도 정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그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양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한미연합훈련 체계, 그다음에 야외 기동훈련, 네. 그다음에 블루라이트닝 훈련, 괌에 있는 B1B나 B52 한반도 전개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나 다른 이면을 보면 북한 내부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고난행군기 수준으로 아사자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내부적인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인 걸 볼 수 있거든요. 아, 체제 결속과 북한 대면과. 내부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엄밀히 보면 무한대로 도발하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저 이면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북제재 해제죠. 비핵화 네. 협상이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제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한대 대치로 간다 그러면 모두 다 네. 피곤합니다. 북한도 낭비고 미국도 피곤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강도로 대치하는 것 같지만 예. 돌파구는 마련될 수 있어요. 협상 예. 국면을 견인해낸다 그러면. 고강도 대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점이 찾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도발로 있는 파국적 국면이 북한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거든요. 예. 자력갱생으로 영원히 버틸 수는 네. 없거든요. 2017년으로 들어가 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당선인 신분의 통화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중국도 상황이 좀 시급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물론 이제 이 ICBM 발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러면은 한반도 주변국, 심지어 대만까지도 이 안보적 대응책에서 더 강화되거든요. 이러면 중국도 이게 고비용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강제적으로 북한의 ICBM을 막기는 어렵지만 네. 또 북한의 저런 도발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에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지만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거지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이 미국이 네트워킹을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주주의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미협력은 더 강화되거든요. 그럼 한국을 방치하게 되면 자기들로서 또 고비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어떤 그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예. 자, 통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이 이제 오고 갔는지 저희가 혹시 저희 시간 동안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자, 그런데 취임식까지 만약에 이 국방부 청사로 옮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통리동에서 직무를 보겠다 이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에 방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안전이나 의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한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이전은 공약이었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필요성도 있고 뭐 국민 일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당장 지금 예. 이 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가능한 건 아닌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면 뭐 의전 맞이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윤 당선인의 판단과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어떤 공약의 이행 차원도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시설 일부 이용하고 활용을 하는 것도 그건 뭐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아, 그렇군요. 필요할 때는 기존의 시설을 이제 일부 이용하는 이런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음을 명시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 또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특별 총회를 열어서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8표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찬성 대열에 동참한 반면 북한은 지난 2일 철군 요구 결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외에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가 반대했고 기권한 국가 중에는 중국이 포함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둘러싼 채 공격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역공에 밀려서 외곽으로 후퇴했습니다. 바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함정도 파괴되는 등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에 막혀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А там уже все, окна вылетели, дым, гарь, уже комнаты все, я ничего не могла ни взять, ни это, бегом выскочили. 하지만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역공에 러시아군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부를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는 70km 이상, 또 다른 곳에서는 35km 후퇴했다는 겁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서쪽 요충지인 마카리우도 되찾았습니다. Small city Makariv and almost whole Irpin already in the control is Ukrainian soldier. 우크라이나 해군도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한 저항에 부닥쳐 계획이 틀어지자 러시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은 20일 넘게 계속된 폭격에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С Мариуполя приехали. Там потому что уже 90% все разбито. Ничего нету там уже. Ни домов, ничего.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600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집을 떠나 고단한 피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응해서 동유럽 연합국에서 방위력을 증강하고 핵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가두마, 즉 연방의회 하원과 의원 328명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동유럽에서 방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ur top military commander, General Walters, has activated NATO's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defense elements.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지속 지원 방침을 강조했지만 직접 파병이나 우크라이나 영공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발트 3국과 폴란드도 노릴 것이 확실하다며 나토의 무제한적 군사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서는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understands that its economic future is much more closely tied to the West than it is to Russia, and so I'm hopeful that he does not get engaged.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담에 이어 별도로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번 전쟁과 경제 제재로 타격을 받은 서방 경제를 안정하기 위한 특별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가두마, 즉 연방의회 하원 의원 328명과 하원, 방산업체 48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포함된 금 관련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3만 9,514명입니다. 전날보다 5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116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이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줄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대비 이번 주 확진자가 12% 주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소 꺾이면서 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세에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만큼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국내 연구진도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울산과학기술원은 신규 환자가 30일 37만 명, 다음 달 6일 35만 명 정도로 예상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6일 29만 명, 다음 달 20일 18만 명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93명으로 연일 400명대의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늘어 1,085명으로 18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6%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15,000여 명 늘어난 18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7천 명 정도입니다. 오늘부터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도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이 될 경우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네, 정부에서는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먹는 치료제 총 46만 명분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선구매했는데요. 어제 도입된 2만 명분을 포함해 다음 달 말까지 모두 46만 명분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어제까지 16만 1,000명분이 도입돼 11만 4천 명에게 투약됐습니다. 지난 23일 긴급 사용 승인된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됐고 내일부터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에 처방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이어서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수가 33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확산세가 좀 꺾였다, 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글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는 전체 실제 확진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찾아낸 확진자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추세를 보려고 그러면 이제 진단 기준이 사실 동일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인되고 있는 확진자의 2~3배 이상의 실제 확진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미 하루에 100만 명대 확진자가 지금 제가 보기엔 열흘 이상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게 되면 전 국민 반 이상이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집단 면역 그런 효과들 등으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 수 규모는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확진자 수 추이를 보는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PCR 검사를 이제 주된 검사로 하고 이제 신속항원 검사로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을 PCR 검사로 제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신속항원 검사 양성도 사실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줘서 이제 치료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신속항원 검사를 양성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검사를 받아서 확진자 수 규모가 더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신속항원 검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PCR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PCR 검사가 줄어들고 신속항원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전체적인 확진자 수 규모는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바뀐 체제는 확진자 수를 더 많이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고위험군이 빠르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네. 확진자 수를 좀 놓치더라도 좀 지역사회 감염을 용인하더라도 그걸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견제에서 생각이 된 거고요. 그래서 PCR 검사 영향이 남아돌다 보니까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PCR 검사만 하겠다 뭐 이런 약간의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선별진료소에서 PCR 영향이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그 신속항원 검사는 병의원에서 하고 이제 중요한 PCR 검사는 이제 보다 이제 그 PCR 검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PCR 검사 여유가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YTN 취재 결과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하지 않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게 그런 해석된다는.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고 좀 지나면 집단 면역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요. 사망자가요. 어제 하루 39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는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위중증 환자의 병상 수가 얼만큼 차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부하가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 어떤 질병에 정말로 이제 그 위중한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망자 수, 특히 초과 사망자 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델타 유행 때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을 때 100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유행하면서 근데 지금 어제는 뭐 470명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 뭐 화장장이 포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유행 중간부터 벌써 화장장이 포화가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1년 동안에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건 이제 뭐 병사든 뭐 자살이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요. 그 중에 90% 정도가 화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걸 360으로 나누면 예년에는 하루에 한 800명 남짓 정도가 사망하시고 한 700명대 정도가 이제 화장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3월 달 들어와서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 사망 건수가 1,200건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하루 500명 정도 이상이 추가 사망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 500명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대부분 오미크론이 직접 사인이거나 간접 사인으로 인해서 온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사망에 대한 그런 영향들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분들이 어디서 많이 늘어나냐를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뭐 정말로 그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위중증 병상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에서 사실 제대로 중증 그 병상으로 이동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지금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런 하루 전체 사망자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지금 오미크론 관련 사망이 된다라는 거는 이 관련된 그런 위중증이나 이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초과 사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소한 줄여야지만 이런 사망자 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 또 치료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요. 머크사의 치료제 라게브리올을 이제 국내에 들여오고요. 내일부터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팍스로비드와 비교하면은 치료 효과가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뭐 일단 라게브리올은 이제 팍스로비드는 이제 뭐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뭐 별로 없는 편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병용 금지 약물이나 이런 간 질환, 신장 질환자한테 쓸 수 없는 그런 그 제약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효과가 더 좋은 팍스로비드를 1차적으로 사용하지만 이제 팍스로비드를 쓸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제 사실 보완제적인 그런 성격으로 라게브리올을 아마 이제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결국은 약은 효과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효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팍스로비드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 투여해가면서의 진짜 효과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성 부분 같은 경우는 병용 금지 약물은 클라드리빌이라는 약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전 독성, 생식 독성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임산부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4일 정도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피임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완제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런 좀 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수유하는데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요? 글쎄 그 임상 시험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뭐 이렇게 설사나 아니면 뭐 좀 어지럼증이나 뭐 이런 그 구역질이나 경미한 부작용들이 뭐 1% 내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약에 대한 그런 안전성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생식독성이나 그런 장기적인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복용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치료제 도입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늘을 흐리지만 예년보다 기온은 포근합니다. 하지만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봄비치고는 양도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서울 지역은 비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서울은 저녁 8시를 전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4도로 이미 예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전국이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급 강풍과 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제주 남부에도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지리산 등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는 밤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7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 대전 11도, 부산 14도에서 출발하며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1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바늘만큼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시기에 청와대 이전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다. 선 넘은 북한 도발에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방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정견 발표에서 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172석 거대 야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요? 더 뉴스 2부에서 전국 현안 두 분 현역 의원과 다뤄보겠습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